네, 안녕하십니까? 뉴데일리 TV 독자 여러분, 조광현 기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요 아주 귀한 분을 모시고요, 왜곡되고 비틀린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의 진실을 파헤쳐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화제의 신간이죠. 지난 30년간 이어져 온 그 정의연의 일본군 위안부 수요 집회를 새빨간 거짓말로 규정한 빨간 수요일의 저자 김병헌 국사 교과서 연구소 소장님을 모시고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소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먼저 제가 간략히 소장님의 양력을 좀 읊어드릴까 합니다. 네. 김 소장님은요,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에서 한문학과 석박사를 수료하셨고요. 동국대학교 대학원에서 사학과 박사를 수료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균관대학교 또 경원대학교에서 강사를 하셨고요. 독립기념관 전문위원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사교과서 연구소 소장, 또 위안부 법 폐지 국민운동 대표, 또 국사문제연구소 이사도 맡고 계십니다. 이렇게 양념만 간추려도 대단한 분이신 것이 느껴지는데요. 그러니까 전공이 이제 한문학과 역사학이신 거죠. 네, 네. 소장님, 근데 어떻게 이렇게 위안부 문제를 연구하게 되셨는지 그 계기가 궁금합니다. 한문학을 해서 네. 그다음에 한문학을 하면 사실상 그 한문학 자료가 거의 우리 역사입니다. 그렇죠. 역사 자료고 네. 그걸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역사를 알 수밖에 없습니다. 한문학 자료의 기본 중요한 텍스트가 네. 삼국사학이라든가 뭐 삼국유사라든가 이런 거기 때문에 네. 그걸 하다가 역사를 공부하고 싶어서 이제 이제 뭔가 좀 하고 싶어서 사학과 박사과정을 하고 네. 그런데 사학과 박사과정 하고 나서는 우리 역사 용어가 전부 한자어로 돼 있어서 네. 이걸 좀 정리해야 되겠다 싶어서 교과서를 역사 용어 해설집을 만들려고 하다가 그걸 만들기 위해서 영어를 채택해야 되니까 네. 고등학교 교과서 8종 검정 교과서 전부 사서 하나하나 읽어보니까 이 오리가 엄청 많은 거예요. 국사 예, 교과서. 네. 교과서 엄청 오리가 많아서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네. 그 문제 제기를 했죠. 그래서 많이 고쳤습니다. 그리고 민족문화대백과 사전도 많이 고치고 교과서도 많이 고치고 2020년 작년부터 사용한 교과서에는 네. 심지어 과거에 쌀 수탈 문제 있었죠. 쌀 수탈 문제. 예. 네. 일제. 일제 수탈했느냐 뭐 수출했느냐 이제 수탈이라는 용어가 본문에서 다 빠졌습니다. 그게 소장님의 공이군요. 예. 그래서 많이 싸웠죠. 그런데 이 교과서에 또 뭐가 실려 있냐면 위안부 문제가 엄청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위안부 문제가 네. 교과서에 실려 있는 것은 99% 가짜다. 거짓말이다. 이거 충격적이네요. 그래서 제가 싸우고 네.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려 있는 것조차도 집필자가 답변을 못 해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나름대로 문제 제기하는데 그래도 안 돼서 네. 그래 내가 필드로 나가겠다. 그래서 대사관 앞에서 청와대 앞에서 감사원 앞에서 남산에서 계속 싸우려면 이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대가 절대 반박할 수 없는 명백한 이론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5.18 세월호 이런 위안부 문제 잘못 말하면 바로 그냥 다칩니다. 성역이잖아요. 예, 성역이죠. 네, 그래서 법제화해서 건들면 큰일 납니다. 거기서 안 다치기 위해서는 명백한 팩트에 근거해서 팩트만이 이론을 힘이죠. 마련해야 되는데 네. 그동안 싸우면서 마련해왔던 이론을 이제 책으로 엮은 거죠. 그게 바로 이 책입니다. 네. 이게 지금 보이시죠? 빨간 수요일이라고 제목이 적혀 있고요. 서브 타이틀이 30년간 위안부 왜곡. 지금 빨간 수요일이라는 거는 네네네. 결국 정의연 과거는 정대협이었는데 네. 정대협, 정의연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여성가족부 네. 이들이 30년 동안 문제 제기하고 일본에게 요구했던 위안부 문제가 네. 사실상 거짓이고 그리고 또 이들이 30년 동안 1992년 1월 8일부터 지금까지 30년 이상 어제가 1507회인데 1507회 수요 집회도 그렇죠. 거기서 요구하는 내용 거기서 말하는 내용 전부 다 거짓말이다. 그래서 정의연의 위안부 문제의 상징적인 행사가 네. 수요 집회인데 그 수요 집회 수요일에 진행되는 수요 집회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런
취지로 그런 쓴 겁니다. 책인 거죠. 네. 저도 이제 저희도 서평을 이제 제가 쓰면서 네. 책을 소개해드렸는데 책을 이제 저도 읽어봤어요. 네,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그럴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그 이용수 할머니, 네, 네. 이용수 할머니 위안부 피해자 이제 본인이 피해자가 주장하시는 대표적인 피해자 분이죠 할머니인데 네. 이 할머니가 본인 주장으로는 뭐 14살 때 네. 뭐 위안부에 강제로 끌려와서 뭐 14살, 15, 16 이러고 수시로 바뀝니다. 그렇죠. 근데 책을 보니까 나이가 계속 바뀌고 네, 발언하실 때마다 네, 또 끌려온 장소 또 뭐 그런 상황. 것들이 계속 바뀌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그거를 뭐 조변석계다라고 표현을 네, 하셨는데 많이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게 위안부 피해를 입증하는 것은 오로지 피해자들의 증언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그 증언이 흔들리고 일관성이 없다면 음. 굉장히 사실관계가 흔들릴 수 있겠다. 그렇죠. 네. 근데 거기에 철저히 기반을 해서 지금 위안부 역사가 이 정의연이 이런 것을 이제 이것을 구축을 해왔는데 이제 소장님이 거기 반기를 드신 거죠. 네, 완전히 그러니까 굉장히 도발적이죠. 네. 그런데 이용수 같은 경우는 사실상 대부분의 위안부 그 할머니가 아니죠. 사실은 우리 어머니 또래 건데 그러니까 할머니 뭐 소녀 평화 이렇게 아주 나약한 네. 이미지를 심어주고 네. 그렇게 포장을 하는 용어 전술인데 그 이용수라든가 뭐 기론옥 이 모든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제 정의연이라든가 정대협에 이용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네. 이용수는 이용당했다기보다도 같이 놀아난 사람이에요. 초반에 그랬죠. 예. 그 구축을 한 장본인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정대협이라는 것을 공고하게 만들어준. 상징적인 인물이고 네. 또 이 사람이 미국 의회라든가 유럽 의회 이런 데 가서 거짓말 증언을 했단 말이죠. 맞아요. 그 영화가 있잖아요. I Can Speak라는 예, 그렇죠. 영화. 그 실존 인물이 이용수 할머니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오늘 하나하나 좀 네. 짚어 나가도록 하죠. 속 시원하게 좀 공개를 해주십시오. 예. 자, 한번 자, 그 준비된 먼저 자료가 이 있죠? 책의 목차를 보면 네네. 전반부는 이용수 위주로 돼 있고 소송의 주역 네, 후반부는 김학순 위주로 돼 있습니다. 김학순 할머니가 이제 그 1호죠. 1호. 예. 위안부 피해자 1호. 네. 1991년 8월 14일 날 자기 위안부 피해 사실을 폭로했다고 해서 네네. 그날을 국가 기념일로 정해놨습니다. 그렇죠.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라고. 기림의 날. 예, 그게 그래서 며칠이죠? 8월 14일. 8월 14일. 매년. 그러니까 지난달이었죠. 예예예. 매년 큰 8월 14일 행사했죠. 위안부 기림 날인데 사실 그것이 거짓이다. 거짓이죠. 이런 예. 주장이신 거죠. 그리고 후반부는 김학순이 위주가 돼 있고 전반부는 이용수인데 네. 이용수의 소송의 주역 이용수, 네. 정보공개 청구. 그 이용수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끌려갔는지 정보를 공개하라. 근데 정보를 공개를 하라 그러면 전부 다 개인 정보라고 안 알려주는 거예요. 국가에서 예, 여성가족부에서 여성가족부에서 이게 여성가족부 답변이에요. 이게 전부 다. 이게 뭐죠? 근데 정보 공개하라고 네네네. 계속 했는데도 답변은 한결 같습니다. 아이고. 한결 같습니다. 답변은 뭐냐면 그냥 한번 보여주시죠. 예. 네네. 맞네. 공문이 여성가족부 써 있네요. 예. 한번 화면에 좀 보여주실까요? 좀 잡아주세요. 여기 보면 있는데 읽어드릴게요. 등록 과정의 등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세부적인 정보와 관련된 내용은 피해자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구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한 줄로 요약되면 그냥 미공개한다. 공개할 수 없다. 비공개다. 뭐 이게 전부 다 그런 답변이에요. 아. 그런데 모순되는 게 네네. 이들의 위안부들의 뭐 민감한 그 뭐 사생활이니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 증언집에 다 실려 있어요. 지금 이 책이 지금 어떤 거죠? 정대협에서 한국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 한국정신대 연구소 음. 여기 정대협이죠. 음. 위안부 운동을 한 단체죠. 정의연의 전신이죠. 예. 정대협. 여기하고 여성가족부하고 협력해서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아서 이런 책을 다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의 돈을 받고 이 책을 발간한 거죠. 여기 증언집에는 속속들이 다 적혀 있습니다. 음. 이거 다 이미 다 공개돼 있는데 이게 한 권뿐만 아니에요. 네. 전체 8권이에요. 8권. 8권에다가
동북아 역사재단의 홈페이지 들어가도 있고 그다음에 인터넷에 들어가면 웬만한 데 다 있고. 근데 이제 소장님이 지으신 이 책을 보니까 예. 그 사실은 팩트 체킹을 이걸로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이 책으로. 여기 다 있습니다. 이거 저들이 보물이네요, 만들어낸 책에 음. 진실이 다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 앞뒤가 안 맞는 거. 예. 그래서 작년에는 이 말을 했는데 올해는 다른 말을 하고 그다음에 또 그런 것들. 윤미향의 25년간의 수요일에도 이 여인들에 대한 과거 위안부 이력이 실려 있어요. 이거 윤미향 의원이 지은 거네요, 직접. 예, 그렇죠. 어. 그런데 이렇게 다 공개해놓고 네. 남산 기억의 터에 가면 또 247명 이름까지 돌에 새겨놓고 남산 기억의 터. 예. 네. 개인 정보라고 어. 민감한 사생활이라고 공개 못하겠다. 어. 그래서 또 정보 공개 청구를 지난주에 또 했어요. 지난주도 하셨어요. 왜냐하면 계속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예. 어떤 정보 공개를 청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잡혀갈 때 어떤 상황에서 잡혀갔느냐. 어. 뭐 강제 연행이라고 그러는데 네. 강제 연행 증거 대봐라. 이용수 같은 경우는 빨간 럼피스와 가죽 구두에 홀려서 자신도 모르게 따라 나섰다고 했어요. 그런 증언이 여기 있었죠. 일집 있어요. 여기 93년도. 있죠. 네. 근데 후반에 가면 나중에 가면 이제 바뀌어요. 그 직원이- 감염의 공군 부대에 끌려갔다. 뭐 그러니까요. 군인들이 등에 뭐 찔러서 다 거짓말이죠. 이게 맞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뭐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용수가 대구의 사람이잖아요. 네. 대구에서 대만까지 우리를 데리고 간 사람은 위안소 주인이었다. 우리는 그를 오야지라고 불렀다. 여기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렇죠. 나를 데려간 사람이 위안소 주요. 위안소 주인 주인이었다. 포주입니다. 포주죠. 일본군이 아니고. 그게 사실이거든. 음. 근데 왜 이거는 그러면은 이용수가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할 때 등록 네. 요건 네. 강제 연행되느냐 음. 그거는 어떤 내용이 실려 있는지는 궁금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걸 공개해야죠. 음. 그럼 일본군에게 끌려갔으면 일본군에 끌려간 증거를 대야죠. 왜냐하면 군인이 저 중일 전쟁 지역, 태평양 전쟁 지역에 있는 군인이 갑자기 조선에 와서 여자들을 어떻게 끌고 가죠? 대만까지. 어허. 군에 갔다 오셨어요? 갔다 왔죠. 아니 군인은 군대라는 조직의 부속품이잖아요. 군법이 또 있고요. 군법도 있고 엄격한 군법이 있고. 네. 그러면 그 군인이 어떻게 그 자기 소속 부대에서 자기 주어진 임무를 안 하고 조선 땅에 와서 여성을 데리고 대만까지 가? 가능한 일이 아니죠. 이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일단 저도 이제 이 책을 읽어보면서 좀 충격을 받았던 것이 이용수 할머니의 주장에 따르면은 이제 본인이 14살 혹은 15살에 강제 연행됐을 때 가미가제 부대에 끌려갔다고 했어요. 자, 근데 가미가제 부대 창설된 건 1944년 아닙니까? 예. 근데 이용수 할머니 끌려간 것은 전이고요. 네. 그러니까 가미가제가 있지도 않은데 가미가제 부대에 끌려갔다고 주장을 하셨고. 그리고 가미가제 부대라고 하면 또 안 돼. 왜냐하면 가미가제는 정규 편성 부대가 아니에요. 그 특공대 아니에요. 어쨌든 그거는 뭐 할머니가 그래서 몰라서 그랬을 수 있다 하잖아요.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 시기적으로도 안 맞고. 가미가제가 존재하지 않는데. 가미가제 군인들이 어떻게 끌고 갑니까? 또 하나 그 대만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그 대만이 이제 당시에는 일제 치하 점령지는 식민지였죠. 예. 근데 중요한 것은 대만에 일본군이 주둔하지 않았다. 예. 야, 이거 정말 충격적인. 일본군은 있는데 그 일본군 위안소가 없죠. 위안소가 없었다. 예. 일본군이지만 위안소가 없었다. 위안소가 없죠. 그 없는 데가 일본, 조선, 대만, 만주 그 이야기 나옵니다. 이제 그렇죠. 진행하죠.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정보 공개하고 여성가족부에 정보 공개 청구했는데 전부 다 비공개. 네. 이용수 기록을 형사 고발했는데 뭐 이런저런 이유로 기각. 네. 감사원에 여성가족부에 대해서 이 여인들에 대해서 국고를 지원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달라. 왜 이 사람들은 뭐 일본군에 끌려가지도 않았는데 무슨 소리냐. 그렇죠. 또 기각. 그런데 원래 1월 8일 날 그 판결문이 있었죠. 위안부 손해배상 청구 소송. 네. 1월 8일 있었던 것은 원고 승소였죠. 그렇죠. 12명에게 각각 1억 원씩 지급하라. 이 판결문이 완전히 엉터리입니다. 완전히 이건 뭐 도대체 초등학생이 썼다고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엉터리입니다. 이제 다음에 이제 그걸 말씀해 주시겠죠. 예, 4월 21일 판결문도 엉터리. 네네. 근데 이때는 또 원고가 패소했죠. 기각됐죠. 아니, 각하죠, 각하. 그래도 그거는 각하되는 거는 또 별개로 하고 그 앞에 있는 기초사실도 엉망. 네네. 그리고 쿠마라스 유엔 인권위 보고서도 엉망.
그다음에 김학수 2부에 가면 두 번째 후반부에는 뭐 네. 김학순과 위안부 기림의 날, 위안부 피해자법에 대해서 평화라는 이름의 소녀상, 윤미향과 25년간의 수요일, 호사카 유지 전 세종대 교수가 저한테 소송을 걸어와서 아 그래요? 한 1억 정도 넘습니다. 아이고 지금 세상에 아직도 세 진행되나요? 두 건은 민사 소송이고 아이고 한 건은 형사 고발이에요. 형사 고소예요. 저런 진행 중입니다. 뭐 상관없습니다. 팩트가 이기죠. 뭐 예. 언젠간 이길 겁니다. 네. 그다음에 교과서에 실린 제가 제일 신중하게 네. 항상 접근하는 교과서. 그리고 특별부로 그래서 그곳에도 사랑은 있었다인데 이번 시간에는 네. 그 8장 김학순과 위안부 기림의 날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도록 하죠. 아 8장. 예, 전부 다 있는 하면 8장. 분량이 너무 그렇죠. 많으니까. 김학순과 예. 아, 그래서 기림의 제목을 날. 네. 30년 동안 국민을 속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 이렇게 온청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선 우리가 위안부 문제를 이해하려면 용어의 개념부터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사실 제가 어릴 때는 예. 뭐 정신대 그랬어요. 예, 예. 근데 지금 그 용어가 사라졌잖아요. 정신대는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게 정신대는 여자 정신근로령에 의해서 공장에 가서 일하는 여성이거든요. 일본 특히 그 군수 공장에서 네네. 그러려면 거기서 일하려면 기본적으로 어느 소통이 돼야 되고 네. 또 지시 사항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죠. 네. 그러려면 보통학교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광업계열이나 공업계열의 기술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수준이 그 위안부들하고는 학력 수준부터 차이가 나죠. 한마디로 정신대라는 것은 당시 이제 일제치하의 그 숙련된 근로자들, 숙련된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여성 근로자예요. 여성 근로자 예. 이꼴은 정신대다. 예, 정신대. 정신대란 말 자체는 애초에는 여성 근로자들만 아니라 네. 뭐 이것저것 뭐 정신 의사, 정신 소방 뭐 이렇게 정신이란 말은 내 몸을 뽑아서 나라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정신대는 달리 이야기하면 의병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어떤 자기 나는 나라를 위해서 뭘 하겠다 이런 뜻으로 나선 사람이 정신이에요. 일본 입장에서는 좀 약간 미화된 단어군요. 뭐 그런 용어는 그렇게 다 쓰는 거니까 우리도 뭐 그렇게 쓰는 거니까 뭐. 그다음에 그렇다면 위안부는 기본적으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966년도 판례에 따르면 위안부는 일반적으로 일상 용어에 있어서 위안부라 하면 매춘 행위를 하는 여자를 지칭하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춘 행위 하는 그럼 매춘부입니다. 매춘부. 예, 위안부는. 그런데 용어가 이제 매춘부라고 하면 상대를 경멸하거나 이렇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매춘부라는 용어를 좀 사용을 좀 잘 안 하고 여기 보면 창기라든가 추업부. 추업부는 더러울 추자를 쓰죠. 네. 더러운 일, 추업부. 그다음에 가업부. 가업은 이때 가업은 집가자가 아니고 농사지을 가자해서 가업은 영업한다는 뜻이에요. 영업하는 여자. 그다음에 작부, 술 따르는 여자인데 초기에는 술 따르는 여자는 뭐 그 장군의 아들 영화에 보면 막 이렇게 깡패들 옆에서 술 따르는 여자들 있죠. 있죠. 그 여자들이 이제 작부예요. 네. 그런데 나중에 1930년대 후반 되면 이 작부들이 매춘부하고 이제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그런 위안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용어는 기본적으로 위안부는 매춘 행위를 하는 여성들. 네. 요즘 말하면 직업 여성이죠. 직업 여성. 그다음에 일본군 위안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안부 중에서 특별히 중일 전쟁 지역이나 태평양 전쟁 지역, 일본군이 점령 지역이나 주둔 지역에서 일본군이 관리 감독하는 위안소에서 일한 위안부들. 이거는 분명히 구분해야 됩니다. 민간업소하고 구분을 해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일반 위안부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는 별개인 거죠. 별개죠. 별개죠. 예. 일본군 위안소가 있는데 그 옆에 일본 위안소도 있는 거예요. 일본 매춘업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증언자들 보면 일반 매춘업소에서 일한 사람들이 상당수예요. 그러니까 일본군 뭐 그 주둔지 예. 인근 근처에 있는 일반 위안부에 위안소 있는 여성들 알고 보니 그런 분들이 상당수였다. 반 넘는 걸 봐요. 그리고 일본군 위안소는 그야말로 일본군이 관리 감독하는데 철저하게 위안소 규정에 따라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는데 위안소를 설치한 이유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주둔지의 여성에 대한 그
납치, 네. 강간, 살해와 같은 전쟁 범죄를 일단 예방하기 위해서 왜 젊은 혈기왕성한 군인들이 성욕을 해소하지 못해서 네.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거 네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합법적으로 매춘 공간을 만들어준 거죠. 일본 군이 예, 그렇죠. 군인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거는 일본군이 관여한 게 아니고 일본군이 직접 이 제도를 운영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군이 이걸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건 공창이고 네. 왜 이 여인들은 영업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조선에서 출발할 때는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현지에서는 영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구비 서류가 있어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일본군이 관리 감독하면서 또 중요한 것은 일본군들의 성병으로 인한 군 작전력이라든가 이런 거 침투 뭐 침해가 되니까 네네. 성병 방지를 위해서 그래서 철저하게 이 관리 감독하는 거예요. 거기면 그 관리 감독에는 중요한 것이 건강 진단, 그다음에 성병 검사, 그리고 이 성병 예방을 위해서 항상 여기는 보면 과거에는 사쿠라 그랬는데 콘돔 반드시 사용하도록 이런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마 그거는 이제 일본군이 이제 직접 운영하는 위안부다 보니까 위안부 개인의 위생보다도 일본 군인들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죠. 전염되는 걸 막아야 되니까. 철저하게 건강을 했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인들이 들어와서 관리 안 되는 민간인들이 들어와서 일본군 위안소에 들어오는 것도 차단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들에 대해서 또 군인들이 행패를 부리거나 폭행하면 이것도 처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헌병이 계속 순찰을 도니까. 그런데 이 일본군의 관리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네. 사각지대에는 인권 침해가 많은 거예요. 사각지대를 하면 일본군 위안부가 아니고 그렇죠. 일반 매춘업. 일반 위안부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뭐 그렇죠. 천차만별이니까. 거기서 거의 다 폭행한 사람들은 포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미리 말씀드리자면 지금 혼동이 된 거죠. 그렇죠. 일본군 위안부가 따로 있고 일반 매춘업소가 있는데 지금 이것이 짬뽕이 돼서 모두가 일본군 위안부인 것처럼 또 모두가 피해자인 것처럼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호도가 되고 나라로부터 어떠한 그런 후원금, 지원금을 받고 신고하고 피해 보상을 받고 또 등록해서 그다음에 국고 보조금 받고 지자체 보조금 받고 이용수 같은 경우는 한 달에 350만 원 정도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일본군 위안부가 아니고 일본군 위안부 외에 일반 매춘업소에 일하는 여성들을 국가에서 보상해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근데 또 중요한 것은 여기까지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다음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본군 위안부가 있는 반면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입니다. 이게 한일 관계에 문제되고 우리나라에 지금 갈등이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위안부 피해자법에 정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위안부 피해자법 제2조 1항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란 일제에 의해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 그런데 정의원 홈페이지 보면 일제란 일본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또 일본군이래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고. 그렇죠. 그런데 일본군에 의해서 강제로 동원되었다는 이 전제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본군에 의해서 강제로 끌려가지 않았다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아닌 거예요. 그렇군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자발적으로 갔느냐, 예. 타인에 의해서 끌려갔느냐. 타인이 갔는데 중요한 것은 일본군에 의해서 끌려가야 돼요. 일본군에 의해서. 포주인데 초포주에서 따라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그거는 뭐 안타까운 일이지만 한 명도 없죠. 그렇죠. 일본군 위안부는 아닌 거죠. 일본군이 어떻게 군인이 조선 땅에 와서 여인들을 골고루 쫓아다니면서 끌고 갑니까? 이 상식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군인이나 경찰의 행위는 공무예요. 공무는 문서로 교부하지. 그렇죠. 골고루 쫓아다니면서 끌고 갈 그게 아니죠. 영화에 나와서 뭐 서너 명씩 데려가는 거, 그건 그야말로 소설이고 영화죠. 그러니까 시정잡배들이 하는 일이고 그건 실제 있을 수 없는 공무 집행하는 경찰 군인들은 그렇지 않았다. 만약에 그랬다면 그 군인은 전쟁 범죄 전범으로 최고 사형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일본군에 의해서 강제로 끌려가느냐 아니냐 여기에 따라서 피해자가 되느냐 아니냐거든요. 그런데 일본군에 의해서 끌려간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제가 여성가족부에 일본군에 의해서 끌려간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느냐
비공개. 아, 무조건 그것도 비공개. 예. 답변을 왜 안 해줄까요? 예? 그 다 기록이 있을 텐데. 아니 기록이 있어도 일본군에 끌려갔다는 기록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공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또 지난주에 또 신청을 했죠. 네. 6명. 이용수, 김학순, 길원옥, 김복동, 강덕경, 그다음에 안점순 이렇게 6명을 신청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끌려간 상황, 군인들에게 끌려간 상황, 어디에서 어떻게 끌려갔냐 전부 공개하라. 공개할 수 없겠죠 이제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일주일 딱 지나면 또 이런 게 또 나옵니다. 비공개라고. 그러면 이번에는 행정소송할 겁니다. 행정소송을 하신다. 네, 행정소송에서 차후에는. 공개하라고. 공개하면 아마 세상이 발칵 뒤집을 겁니다. 왜? 이용수? 대구에서 대만까지 데리고 간 사람이 위안소 주인 포즈라고 했는데 일본군이라고 끌고 간 근거 없고 김학순 양아버지가 데려갔어요. 양아버지가. 예, 길원옥 친구들끼리 중국에 가면 돈 많이 벌 수 있다. 우리 중국 가자 해서 친구들끼리 같이 간 거예요. 그다음에 강덕경 일본에 가서 위안소 생활했어요. 일본에 위안소가 없어요. 주장과 좀 사실과 다르군요. 네, 다르죠. 그래서 이거는 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일본군 위안소는 어디에 있었느냐? 1937년 중일 전쟁. 네. 그리고 이어지는 41년도에 시작된 태평양 전쟁. 이 벌어진 일본군 점령지에 설치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죠. 반드시 저기에서 이제 예. 위안부로서 일을 해야지만 위안부 이제 피해자, 일본군 피해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여기서 거죠. 네. 생활했다면 이거는 일본군 위안부는 맞는데 맞는 거죠. 여기 갈 때 일본군에게 끌려갔어야 돼요. 아, 그렇죠. 반드시 강제 동원이 돼야 예, 된다. 일본군에 의해서 강제 동원돼야 돼. 음. 뭐 근데 문서로 교부했다면은 일본군 문서는 남아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렇지 않고 강제로 데려갔다면 그 사람은 둘 중에 하나. 명령이 불법적인 명령이었거나. 그 불법적인 명령이 있다면 그것도 문서로 남아 있어야 되고. 안 그러면 개인적으로 갔다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거는 뭐 처음 부대 벗어날 때부터 그건 군무이탈이죠. 탈령이죠 그거는. 그렇죠. 그건 완전히 범죄자죠. 그러니까 군인들이 끌고 갈 수 없다. 일본군도 마찬가지죠. 경찰도 끌고 갈 수 없다. 경찰은 그걸 단속하는 사람들인데 지금의 뭐 강도를 단속하는 사람이 경찰이 강도 행각 벌였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범죄지. 그러면은 잠시 후에 이제 말씀해 주시겠지만 뭐 미리 좀 얘기를 하자면 그렇다면은 그 이제 위안부 일본군 위안부를 자처하는 피해자들이 실제로 당시 일제 강점기에 위안부 생활을 했다고 하면 그러면 과연 그들은 어느 위안부에서 일을 했던 것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 나옵니다. 이제. 네. 잠깐만요. 그다음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점령지 여성에 대한 납치, 강간, 살해와 같은 전쟁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중일 전쟁 지역, 네네. 태평양 전쟁 지역 이런 데서 이제 설치된 거고 그리고 중일 전쟁 지역과 태평양 전쟁 지역에서도 일본군 위안소 설치는 민간 위안소가 그렇게 많지 않은 곳에 네. 민간 위안소를 이용하기 좀 어려운 곳에 아주 그 오지 같은데 이런 데 설치하는 거죠.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성병 예방을 위해서 설치했죠. 네네. 자, 이 지도를 보겠습니다. 이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만들어낸 지도인데 야, 저 빨간 점이 다 뭐예요? 빨간 점이 위안부들이 이제 이렇게 볼까요? 네네. 산하이관이라고 돼 있죠. 산해관. 오, 예. 파란데 네. 여기서부터 왼쪽으로 가면 중국이고 오른쪽은 만주예요. 그렇죠, 만주. 그런데 네. 북한 쪽에 있는 사람이라도 평양에 있는 사람들은 중국 가기 위해서 산해관을 저쪽으로 걸쳐서 가요. 요충지군요. 요충지예요. 길목. 옛날부터 여기 산해관이 요충지예요. 그리고 만리장성이 산해관 이 바다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여기 보면 사각형 흰색 사각형이 일본군 문서에 나타난 위안소예요. 아,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네네네. 그다음에 일본군 위안소. 빨간 것은 위안부들의 증언이에요. 그렇다면 그렇다면 빨간 것은 위안부 증언이기 때문에 이 증언이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군문서에 나타난 것은 군문서에 나타났다고 해서 전부 다 일본군 위안소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일본군 공식적인 위안소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저 산해관 오른쪽에 없죠. 사각형이. 그 사각형 오른쪽에 산해관 오른쪽에 없죠. 저기 보면. 그러네요. 네네. 그다음에 우리 한반도에도 없죠. 없네요.
그리고 일본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일본군 문서, 그러니까 예. 일본군 문서에 공식적으로 위안소의 설치 등장한 위치를 예, 보면 위안소는 한국과 일본. 일본은 안 보이네요. 예, 대만에도 없고 저 아래 한 개 있기는 있는데 그런데 저 위에 신주라고 돼 있는데 저기 이용수가 생활했다고 하는 곳이거든요. 네네. 저기도 없어요. 음. 만주에도 없고. 음. 그러니까 일본, 대만, 한국, 만주 만주에는 여기에서 위안소 생활했다는 사람은 일본군 위안소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한국, 네. 일본, 네. 만주 네. 또 대만의 그 일부 지역 네. 거기에는 일본군 위안소가 없었다. 공식적으로. 대만 가오슝도 네. 실질적으로 군 주둔지 위안소가 아닙니다. 음. 군 문서에 나타났을 뿐이지 어. 공식적인 일본군 위안소는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일본, 대만, 조선, 만주는 일본군 위안소가 아니다는 거지. 그래서 거기에서 일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엄청 많은 거죠. 주장은 사실 거짓이라고 보시는 거죠. 예. 1월 8일 판결문의 원고 네. 재판의 원고 12명 중에 11명이 만주입니다. 아, 만주에서 난 일했다. 위안부로 예, 예. 끌려가서. 예, 예. 전 근데 만주예요. 공식적으로 일본 문서에는 거기는 위안소가 없는 없는데. 거군요. 그리고 증언을 보면 네. 뭐 민간인도 받고 막 그래요. 음. 그러니까 그 판결문이 엉망이지. 충격적이죠. 자, 일본군 위안소가 없는 곳에서 자 그렇다면 일본군 위안부가 아닌 경우는 네. 일본군 위안소가 없는 곳, 일본, 조선, 대만, 만주에서 위안부 생활을 하는 여성 이용수, 강덕경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아주 굉장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중일 전쟁 이전에 위안부 생활을 한 뭐 1928년 뭐 30 이렇게 나오면 그것도 또 곤란하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1937년도 중일 전쟁 이후. 이후에 네. 일본군 위안소가 창설된 거죠. 그렇죠. 그 전에는 뭐 없었다. 시초라고 하는 거 있긴 있었는데 네, 네. 그거는 공식적이라고 그 일반 본격적인 위안소는 아니죠. 어쨌든 본격적으로 음. 37년부터 예, 창설됐는데 그 전에 이랬다고 주장하는 것은 거짓말일 것이다. 그다음에 주민등록상 1930년 이후 출생 또는 17세 이하의 여성 30년 이후면 45년만 해도 15살밖에 안 되거든요. 네네. 그런데 위안부는 기본적으로 만 16세 이상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주장이 더 어떠한 그 안타까움을 자아냈던 것 중에 하나가 미성년자, 예. 어린 소녀들이 끌려갔다고 해서 더 저희가 충격을 먹었었잖아요.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어린 소녀, 예. 뭐 15세 10살. 이하, 뭐 그런 소녀들이 일본군 위안부 생활을 하진 않았다.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다. 왜냐면은 그 현지 영사관에 가서 영업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네. 허가를 받을 때 국내에서 출발하기 전에 네. 포주와 계약서를 체결하고 그다음에 관할 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두해서 신분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돼요. 네네. 그때 건강 진단도 같이 해야 되고 그리고 호적 등본, 친권자 승낙서, 인감 증명서, 그다음 조사서, 그다음에 허가 원서, 그리고 사진 2장 이걸 모두 구비해서 현지 영사관 경찰서에 가서 영업 허가를 받아야 돼요. 아 근데 그 처음에 그러면 그 모집을 할 때 일본군 위안부 모집을 할 때 그러면 거기에 사실은 실무적인 일은 처음에는 포주가 했던 건가요? 아니 포주하고 이 여인 사이에 인사 소개업자가 있어요. 소개 지금 부동산 소개하고 똑같습니다. 네네. 이 인사 소개업자는 허가를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지 않고 공무원이 만약 이런 일을 한다? 어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허가를 받아야 하고 네네. 이 사람들은 만약에 위법 행위가 있을 때 바로 허가 취소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이 업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허가를 받지 않고 이 소개를 한다. 이 업자들이 고발해 버린 거죠. 특히 공무원이 했을 때는 이건 뭐 공무원 직계까지 그 박탈시켜 버리는데 경찰이고 뭐 이런 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네. 인사 소개업자에게는 허가를 받고 하고 소개 수수료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5%. 5%는 어디에 50%는 전차금. 소개를 하면은 전차금이라고 하는데 미리 전차 빌려줄 차자인데 빌릴 차자인데 미리 1년이나 2년의 계약 기간 동안의 노임을 노임을 노동의 대가를 네. 미리 주는 거죠. 그게 뭐 300원, 500원 하는데 이 전차금의 금액에 따라서 300원이면은 5%면 15원이 인사 소개업자에게 가요. 네. 그게 다 그 당시에 법률에 다 나와 있습니다. 소개업자 가는데 그러면은 이 15원은 누가 내느냐? 포주가 2, 여자 쪽이 1. 그러니까 15원이면 포주는 10원,
여성 쪽은 5원. 이게 인사소급적으로 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네. 그 전자금이 300원이 안 되고 100원이면은 5%면 5원밖에 안 되잖아. 네. 그럼 이 소개한 사람은 고생하게 소개했는데 돈이 너무 적잖아요. 그러면은 300원 이하일 경우는 금액에 상관없이 15원. 이런 규정이 다 있습니다. 아주 뭐 디테일하게 다 있네요. 디테일하죠. 그리고 500원이면은 뭐 또는 만약 전자금이 1,000원이면 소기업자는 돈 버는 거죠. 어쨌든 그 공식 문서상으로는 일본군 위안소에서 이제 일을 하려면 예. 만으로 17세 이상이 돼야 된다. 만 16세 이상. 만 16세 이상. 경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최하가 16세 이상이에요. 그러면 13세, 15세 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의 주장도 거짓말일 네, 것이다. 그건 일본군 위안소는 갈 수가 없습니다. 왜? 현지 영사관 경찰서에서 허가가 안 나요. 김학순도 17살인데도 국내도 마찬가지 허가 받아야 됩니다. 네. 허가 받고 그다음에 일을 하고 세금도 내야 되고. 그런데 김학순은 17살인데도 국내 영업 허가를 못 받아서 네. 중국으로 갔다 그랬거든요. 나이를 속일 수가 없습니다. 나이 속이는 거는 호적 등본을 위조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 호적 등본 위조하다가 걸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누가 반드시 호적 등본 위조에 누가 개입되느냐? 호적계 공무원이 또 개입이 됩니다. 호적계 공무원 개입 안 되고는 이거 위조가 불가능합니다. 뭐 그게 그 당시 무법천지가 아닙니다. 나름대로 체계가 있었군요. 예. 그런데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240명 네.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된 240명 중에 이런저런 교차 검증을 해보니까 1930년 이후생이 네. 약 한 20명 정도 돼요. 이건 충격적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심지어 1935년생도 있어요. 그러면 따져봤을 때 나이가 뭐 13세 이하, 예. 뭐 그때 위안부 생활을 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만약 있었다면 뭐 사창이라든가 불법 매춘업소라든가 이런 데 갔거나 또는 16세 이하에 할 수 있는 여급 종업원처럼 그런 일을 하면서 이제 못된 짓을 험악한 꼴을 당한 그런 경우예요. 일본군 위안소에서는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제 치하 때 그 수탈을 당했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그 나이가 어린 소녀들이 만약에 그 누군가에게 끌려가서 그러한 위안부 생활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일본군 위안부가 아니고 일반 사창가의 그 포주들에게 끌려가서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어떤 유린을 당했을 것이다. 그럴 가능성은 지금도 있는데. 그렇죠.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근데 그것이 이제 일본군 위안부는 아니다. 일본군 위안부는 아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더군다나 아니고. 그리고 뭐 9살에 갔다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그런 사람이 등록돼 있는데 이것을 반드시 가려내야 되는 것이 제가 조만간에 진행할 그 행정 소송입니다. 그러니까 일본군 위안부와 일반 위안부 피해자를 구분을 할 필요가 있겠다. 네. 그러려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위안부 피해자입니다. 네. 이 피해자들의 조건에는 일본군에게 끌려가서야 한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법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군요. 그다음에 뭐 김복동은 14살에 끌려갔다 이렇게 뭐 이야기하는데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기록은 애초에 뭐 끌려가고 뭐 하고 없이 그 평양 기생 건번 친구들과 모여서 이야기하다가 뭐 술집에 가서 술도 따르고 노래도 부르고 하다가 우리 그러지 말고 중국 가자. 중국 가면 돈 많이 번단다. 그렇게 해서 평양역에 모여서 같이 갔어요. 그렇다면 거기는 일반 그런 매춘업소일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렇죠. 일반 매춘업소죠. 자,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민간인과 함께 접대한 경우, 군인도 오고 민간인도 오고. 이런 경우는 뭐 공점역, 뭐 잠겸돌 이렇게 있는데 네네. 뭐 나는 민간인 손님은 뭐 대만 사람이 많았다. 네. 낮에는 뭐 조선 사람도 오고 뭐 어떻게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언해 보면 그건 일본군 위안소가 아닙니다. 민간인이 출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왜냐하면 두 가지죠. 군사 보안이 있고 네. 그다음에 민간인으로 인한 성병 그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차단합니다. 그렇군요. 거기 민간인이 왔다. 특히 김학순 같은 경우 은전 장사가 왔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김학순도 일본군 위안소가 아닙니다. 그런데 윤종의가 최초의 위안부 피해자 폭로 뭐 이렇게 내세운 거예요. 이게 김학순이죠.
91년 8월 14일 어. 한국 정신대 문제 대책 협의회 그 오른쪽에 안경 쓴 사람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 사람이 윤정옥이에요. 윤정옥. 이 사람이 자기가 정신대가 뭔지도 구분 못하고 음. 일을 저질러 놓은 겁니다. 어. 이화여대 교수거든요. 음. 이화여대 이제- 교수가 용어의 개념조차 제대로 파악을 못한 거예요. 어허. 그리고 일본에게 정신대 피해자가 있다고 막 하니까 일본에서는 아니 정신대 조선의 정신대 동원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피해자가 있냐? 왜냐하면 여자 정신대라는 것은 네. 1944년 8월 23일에는 그 여자 정신 근로령이 그 공포가 됐어요. 네. 그 이전에는 뭐 자원에 의해서 그다음에 모집에 의해서 갔어요. 공권력에 의한 강제 동원이 없었고. 네. 근데 44년 8월 23일에 3일에는 일본하고 조선에 같이 여자 정신 근로령이라 법령이 공포돼요. 공포가 돼서 몇 세 이상은 뭐 어떻게 하고 간다는 절차가 있어요. 네. 근데 이 여자 정신 근로령 이것도 그렇고 징용령도 그렇고 이것이 사람이 막 끌고 가는 인력 징발책이 아니고 노무 조정 정책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국민 직업 능력 신고령에 따라서 나라에 내가 어떤 직업을 기술을 갖고 있다. 전기, 토목, 뭐 건축 이런 기술을 갖고 있다 신고하면 네. 전시에는 이제 정상적인 직원 모집이 안 되니까 특히 군수 공장에서 그러면은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 등록하면은 이제 군수 공장에서 이런 전기 기술자가 필요하다 그러면 조선총독부에서 당신은 전기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 어느 회사에 취직해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 조정 정책이에요. 아예 기술 없는 사람은 이거 하지도 못해요. 직업 능력 신고도 할 수가 없어. 왜? 기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막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렇군요. 여자 정신 근로령도 마찬가지입니다. 토목계열, 광학계열 기술이 있는 여자들이 신고를 해야 돼. 그리고 그 신고를 하면은 또 조선총독부에서는 시행규칙을 마련해서 네. 이 여인들을 뭐 광학계열 기술을 갖고 있으면 어느 회사에 너 취직해 이건데 조선의 여인들이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 있었을까요? 글쎄요. 없죠. 드물겠죠. 네. 없죠. 그러니까 조선에서는 시행 규칙조차 마련을 못한 거예요. 음. 왜냐하면 직업 능력 신고령에 따라서 신고하는 사람이 없어. 네. 그렇다고 해서 갖고 있는 사람 보고 너 신고해야 하라고 강요할 만한 사람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버리냐. 조선에서는 10월달 되면 조선에서는 여자 정신 근로령을 시행하지 않는다. 그래서 조선에서는 10월달에 공권력에 의한 정신대 동원은 없었다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해서 김학순이가 나온 겁니다. 네네. 근데 뭐 이렇게 해서 이게, 1991년 8월 14일인데 이게 무슨 신문이죠 이게? 예, 그때 기자회견하고 그 다음 날 8월 15일에 뭐 여기저기 신문이 다 보도됩니다. 이게 1991년도 신문인가요? 8월 15일, 예, 91년. 어. 정신대 치욕 꼭 배상받겠다. 정신대는 치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애초에 동원되질 않았는데 이렇게 막 신문도 엉망이에요. 어허. 보도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해방 46년 만에 국내 거주자로서는 처음으로 일제 강점하에서 일본군의 종군 위안부로 치욕을 겪었던 정은이 역사의 전면에 나섰다. 제목은 정신대 치욕이에요. 그러네요. 근데 또 종군 위안부 치욕이라 그래요. 용어가 틀렸네요. 용어가. 그렇죠. 지금 이렇게 기사 쓰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근데 종군 위안부도 또 말이 틀려요. 왜요? 종군 위안부라고 할 때 네네. 많이 들어보셨죠? 종군 기자, 네. 종군 사진가, 네네. 종군 승려, 네네. 종군 목사. 네네. 이건 반드시 면허가 있어야 돼요. 종군. 지금도 종군 기자 가려면 그냥 가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나 카메라 들고 가면 종군 기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종군 위안부도 말 되지 않나요? 안 되죠. 왜냐하면 종군 위안부는 면회 대상이 아니니까. 위안부는 그냥 포주의 모집 대상일 뿐이에요. 포주들이 데리고 가서 거기 가서 영업을 하는 거죠. 군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죠. 면허 대상이 아닙니다. 어쨌든 이 기사는 틀렸고 그다음에 또 이번에는 동아일보 김할머니가 종군 위안부로 끌려간 것은 만 16세 대된 1940년 봄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마저 재혼해 13세 때 평양 어느 집 양녀로 들어간 김할머니는 평양 기생 권본 평양 기생 학교예요. 마치던 해 그 집 또 다른 양녀와 함께 양아버지에 의해 중일 전쟁이 한창 치열한 중국 중부지방으로 끌려갔다. 양아버지에게 끌려갔다고 돼 있어요. 그렇네요.
군인이 끌고 갈 수 없죠. 강제동원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양아버지가 데려간 거예요. 음. 왜? 국내에서는 허가가 안 나니까. 음. 그다음에 사실 이것이 예. 끌려갔다면 예. 일반 위안부란 얘기죠. 끌려갔다면은 그야말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될 수 있죠. 음. 일본군에게 끌려갔다면. 아, 근데 이제 근데 양아버지에 끌려갔죠. 그러니까 저번에 끌려간 것은 일반 근데 위안부란 양아버지인데 얘기죠. 끌려간 것도 아니고 사실은 음. 계약을 이미 맺어 갖고 가는 거예요. 어. 이거 김학수는 자기가 나와서 그렇게 막 끌려갔다고 뭐나 음. 팔려갔다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계약서가 있는 거예요. 음. 그다음에 이것은 경향지문이네요. 음. 1924년 중국 길림성에서 김다련 안경돈 씨의 무남 동료로 태어난 그는 일찍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마저 개가 음. 양부의 손에서 자라 14세 때부터 평양 기생곤본에 다녔다. 17세 되던 해에 양부와 함께 만주로 간 할머니는 일본군에게 잡혀 종군 위안부 생활을 하게 됐다. 만주에서 지금 일본군에게 잡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이 신문만 또 그랬어요. 음. 그러니까 막 기사 신문마다 기사가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음. 그는 중국인이 버리고 간 오두막에서 군대 부대 내가 아니죠. 그러네요. 다른 4명의 조선 여성들과 함께 일본군 300명의 위생적인 성역 처리 도구 역할을 맡았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증언집입니다. 이 증언집 제일 첫 번째 이 김학순 씨가 나옵니다. 네. 위안부 피해 1호. 예. 네. 증언집 1번. 여기는 정대협하고 정신대 연구소. 네. 지금이 정의연 전신이죠. 네. 여기서 만들어낸 책입니다. 이 증언집에 김학순이라는 사람의 증언이 실려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신뢰할 수 없는 부분도 있긴 한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는 나를 기생 기르는 집에 수양딸로 보냈다. 그때 내 나이가 15살이었다. 어머니와 함께 그 집에 가서 노래를 불러보고 합격했다. 그리고는 어머니가 수양 아버지에게서 40원을 받고 몇 년 계약으로 나를 그 집에 살게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여기 중요한 노란 부분. 40원 받았어요. 그리고 몇 년 계약이라고 했어요. 그러네요. 예, 계약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두 가지 종류인데 만 16세 이상이 되면 바로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는 이제 바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네. 그런데 나이가 어린 경우에는 바로 영업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허가가 안 나니까. 네. 허가 안 나다 걸리면은 바로 모든 영업 다 허가 취소입니다. 그런데 이제 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이제 집에서는 배고픈 가난한 집에서는 입안 하나로 돌려고 보냈죠. 그래서 나이 11살, 12살 이렇게 보낼 때는 양녀로 보냅니다. 아. 그러면은 만 16세 될 때까지는 양육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차금이 싼 거예요. 40원밖에 안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아픈 역사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참 굶주리고 헐벗고 굶주릴 때 예, 양녀를 그 자신의 딸을 가게가 힘들다고 팔아버리는 거죠. 근데 네. 그걸 팔아버리는 게 사실 매춘업소에 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매춘업소에서는 이제 딱하네요. 그 호적 등본상 나이가 영업할 수 있는 나이 될 때까지는 이제 키워야죠.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또 영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 기생학기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양육비, 기생 교육비 많이 들죠. 만약에 나중에 어머니가 형편이 괜찮아져서 딸을 데리고 오려고 할 때는 이 모든 양육비, 교육비 전부 다 청구하는 거예요. 아. 그 금액이 어마어마한 거야. 그러네요. 그러니까 돌려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계약 기간만큼은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40원을 받고 몇 년 계약으로 보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하도 집에 있는 것이 거북살스럽고 싫어서 그 편이 오히려 속 시원하다고 생각했었다. 네. 김학순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양아버지하고 사이 안 좋고 이 김학순도 그 반항심이 굉장히 많은 여인이었어요. 본인이 그렇게 증언했어요. 어머니한테도 대들고. 네. 그러니까 차라리 그 편이 오히려 속 시원하다고 생각했었다. 양아버지한테 가는 게. 그 집에는 나보다 먼저 온 양딸이 한 명 더 있었다. 이 양아버지가 바로 그 당시에 아주 일반화되어 있는 기생 키우는 포주예요. 이 포주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포주에게 갈 때는 인감증명서라든가 모든 걸 넘겨줍니다. 그래서 이 양아버지가 바로 친권자 행세를 했습니다. 아하. 법률적으로. 법적으로. 이제 이 양아버지는 이 김학순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습니다. 돈을 받고. 아하. 나는 그 집에서 금화라고 불렀다. 이 금화라고 불렀다는 자체가 직업 여성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네요. 예. 예명이죠. 예, 그 언니하고 나는 평양 기생 건본에 같이 다녔다. 그 건본은
2층 집이었는데 대문에 큰 간판도 있고 생도도 300명이나 있었다. 그때 여인들이 일할 공간이 없었던 거예요. 남자들은 뭐 막노동이라고 하는데 그거라도 할 수 있지만 여성들이 일할 공간은 공장 같은 데 있기는 한데 방적 공장이라도 그런데 거기 가서 일하려면 또 뭔가 이게 또 학습 능력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것도 모르고 뭐 여기 뭐 오다 내준데 그것도 못 읽으면 일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도 취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수 있는 데가 기생학교가 다니면 나오면 돈도 좀 벌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도리 없이 이런 데로 가는 거예요. 야, 지금 이런 데 가겠습니까? 딱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우리의 아픈 과거예요. 우리는 참 부끄러운 우리의 자화상이고. 그렇죠. 나는 2년 정도 건본에 다니면서 춤, 판소리, 시조 등을 열심히 배웠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2년이 아니라 평양 기생학교든 달성 뭐 건본이든 전부 다 3년 과정이에요, 사실은. 여기서 김학순 씨는 뭘 좀 속이는 것 같은데 건본에서 졸업증을 받게 되면 정식 기생이 되어 영업을 할 수 있었다. 그런데 나이가 19살이 되어야 관에서 기생 허가를 내줬다. 이 당시에 경찰에서 내줬거든요. 경찰에서 이 허가 없이 하면 그 밀면이에요. 일본 사창이에요. 경찰이. 네. 예. 총독부 경찰이죠. 총독부 경찰에서 무조건 전부 다 일본인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이 경찰에 요즘도 경찰 공무원직 시험도 굉장히 비율이 세잖아요. 그렇죠. 이때도 경찰 공무원직 가기 위해서 또 수험서도 팔고 그래서 경찰직 공무원에 시험하면 합격하면은 뭐 평생 직업이 보장된다 해서 수험서도 광고하고 그랬군요. 예 똑같습니다 지금하고 예, 졸업하던 해 내 나이가 17살이라 졸업을 하고도 영업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양아버지는 나를 데리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허가를 받아보려고 애를 많이 썼다. 내가 나이보다 몸이 성숙하여 양아버지는 나이를 늘려 이야기했지만 관에서는 이 관은 경찰이에요. 실제 나이가 17살이라 안 된다고 했다. 왜? 호적 등본 제출해야 돼요. 허가를 받으려면. 그렇죠. 거기 다 나와 있는데. 국내에서 우리를 데리고 영업을 할 수 없었던 양아버지는 중국에 가면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그 집에서 함께 수업을 받던 언니와 나는 양아버지를 따라 중국으로 가게 되었다. 그때가 1941년. 아까 동아일보인가 신문에 40년이라고 돼 있었죠. 네. 또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연도가 틀리네요 또. 네. 내가 17살 나던 해였다. 양아버지는 중국으로 떠나기 전에 어머니에게 연락을 하여 중국으로 가는 것을 허락받았다. 떠나는 날 어머니는 노란 스웨터를 사가지고 평양역까지 나와서 나를 배웅해 주었다. 누구죠? 끌고 간 사람이 누구죠? 일본군입니까? 없는데요. 없죠. 네.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어머니가 배웅해 준 거예요. 기노녹은 또 간다고 어머니가 또 검정색 유통치마 그 비단으로 된 유통치마 비싼 거를 만들어줘서 준 거예요. 왜? 기노녹 본인의 이야기로는 어머니는 내가 중국에 가서 무슨 일을 할지 알았던가 봐. 그때 돈으로는 그 유통치마 마련하는데 돈이 엄청 드는데 유통치마와 노란색 저고리를 그 주황색인 거 뭐 저고리를 또 마련해 줬다는 거는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데도 내가 무슨 일을 할 건지 알기 때문에 마련해 준 것 같다라고 증언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베이징 납치의 진실. 이제 군인에게 납치됐다는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날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동아일보에도 뭐 이렇게 나온 겁니다. 양녀들을 이용해 일본군을 상대로 영업을 하려 했던 양아버지는 이게 진실이에요. 양녀들을 이용해서 일본군을 상대로 영업을 하려 했던 양아버지는 이 돈 버는 거예요. 저게 팩트네요. 팩트예요, 그러니까 이게. 양녀들을 예. 이용해서 이 포주가 예. 일본군을 상대로 영업을 했다. 그렇죠. 이게 위안부의 실체군요.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이런저런 중간중간에 진실이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 그 매춘업소를 운영하는데 예. 일반인이 예. 손님의 상당수가 일본군이었다. 일본군 위안소는 무조건 일본군이죠. 그런데 이 김학수는 지금 일본군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예. 팩트를 보자면 그렇죠. 매춘업소를 운영하는 그 포주가 양녀라는 이름으로 이제 예. 소녀들을 사들여서 예. 이제 나이가 되면 키워서 이제 이것을 영업을 시키는데 예. 그 손님 중에 일본군이 상당했다. 예, 그렇죠. 그게 이제 마치 일본군 위안소로 예. 이게 둔갑이 돼서 예,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그렇게 과거에- 정리할 수 있겠네요. 과거 청량리
588에도 군인들이 휴가 나와서 들어갔는데 거기 막 드나들고 그랬는데 그렇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들어갔다는 뜻이 아니고 휴가 나올 때 네. 선배들 고참들이 그러잖아요. 너희 막 청량리 588 지나갈 때 모자는 쓰지 말고 꼭 손에 잡고 가 그러더라고. 무슨 소린가 했더니 막 그 여자들이 군인들이 지나면 모자를 확 뺏어 가버린대. 그럼 모자 때문에 헌병들한테 안 잡혀가려고 모자 찾으려고 들어가면 걸려든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렇다고 해서 군인들이 거기 588에 드나든다고 해서 그 588의 그 집창촌이 네. 한국군 위안소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겁니다. 마찬가지 경우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일본군의 총칼에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네. 여기서 거짓말이에요. 양아버지는 일본군의 총칼에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이들을 일본군에게 넘겨주었고 김할머니 등은 부대 안 위안소에 강제로 수용되었다. 여기서 거짓말하면서도 진실이 드러나 버린 거예요. 일본군의 총칼에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이 문장에서는 뭐냐면은 자기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는 돈이 오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이런 팩트가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일본군은 여자를 거래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러네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리고 부대 안 위안소에 수용되었다. 부대 안에 민간인을 어떻게 데리고 들어갑니까? 민간인을 데려갈 수가 없죠.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은 예. 저거는 실제로는 부대 안 앞이죠. 위안소가 아니고 부대 부대 앞 위안소. 다른 보도는 또 부대 앞이라고 돼 있고 또. 네. 그러니까 부대 앞이 진실이네요. 부대 네, 앞 부대 위안소. 앞이죠. 네. 부대 앞. 부대 앞이나 부대 인근. 증언들 보면 우리 뭐 무슨 루에서는 부대가 꽤 거리가 되는 것 같더라. 심리가 되는 것 같더라. 뭐 우리가 있는 곳에서는 부대가 보이지는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게 사실이죠. 한겨레 신문 뒤쪽에 보죠. 3년간의 건번 생활을 마친 김 씨가 첫 취직인 줄 알고 건번의 양아버지 따라간 거예요. 그것이 북중국 철벽진의 일본군 300여 명이 있는 소부대 앞이었다. 이게 진실이잖아요. 소부대 앞이에요. 그러네요. 저기 써 있네요. 네. 양아버지가 여기까지 데려간 거예요. 양아버지가 중국 그 베이징에서 지금 그 김학순 씨를 빼앗긴 게 아니에요. 여기 데려갔죠. 양아버지가 철벽지 위안소까지 데려간 거예요. 그러네요. 베이징에서 빼앗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일본군 군부대 인근에 있었네요. 그렇죠. 북중국 철벽진 예. 일본군 그 300여 소부대 앞에 예. 소부대 앞에 예. 그런 매춘업소가 있었다. 철벽진이 베이징에서 조금 떨어진 데예요. 근데 윤미향이 쓴 25년간의 수요일 이 책에는 네네. 이 책입니다. 네. 이 책에는 할머니는 일장기만 보면 가슴이 울렁거리고 정신대 이야기만 나오면 지병인 천식이 도저 숨이 막힌다고 했습니다. 정신대하고 김학순 씨는 정신대가 뭔지도 몰라요. 왜 정신대라는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거짓말 쓰는 거예요. 할머니는 가쁜 숨을 몰아쉬고 모든 사실을 빠짐없이 구체적으로 얘기했습니다. 17살 때 중국 베이징에서 납치되어 일본군 300여 명이 있는 소부대로 끌려갔다는 얘기로 시작해 그곳의 생활에 대해서도 자세히 얘기했죠. 이 윤미향 25년간의 수요일은 거의 다 거짓말입니다. 베이징에서 납치됐다고 했어요. 그런데 베이징에서는 조금 전에 그 신문 보도에는 네. 철벽진까지 갔다 그랬어요. 양아버지가. 그랬죠. 그런데 이때 91년 8월 14일인데 네. 12월 달에 되면 동경에 가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합니다. 세 사람이에요. 김학순을 포함한 나머지 두 사람은 세 사람인데 네. 1939년 그 소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7세 봄 거기에 가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설득에 따라 김학순의 동료로서 한 살 위인 여성 에미코 에미코는 예명이에요. 함께 양부에 이끌려서 중국으로 건너갔다. 트럭에 타고 평양역으로 가서 거기서부터 군인만 탄 군용 열차를 타고 3일간을 타고 갔다. 군용 열차를 3일간 타고 갔다. 몇 번을 갈아탔는데 안동과 이제 산해관을 거쳐 갑니다. 네네네. 안동과 베이징을 거쳐서 이게 베이징을 거쳐서예요. 이게 중요한 게 소장이에요, 소장. 네네네. 도착한 곳이 북지
호류현 철벽진이라는 것밖에 몰랐다. 철벽진에는 밤에 도착했다. 작은 말이었다. 양부와는 거기서 헤어졌다. 만약에 네. 김학순 씨가 베이징에서 군인에게 납치됐다면 네. 이 소장에 쓰는 게 유리하겠죠.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또 써야 되고. 그래야 전쟁 범죄 자기 납치범으로 처벌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안 썼어요. 그럼 베이징에서 납치 사실은 허위라는 거죠. 그러네요. 허위입니다. 그렇다면은 김학순은 어머니에게 양아버지에게 40원이 팔려가서 양아버지가 중국으로 데려가서 철벽진에서 거기 있는 위안소에 넘겨주고 헤어진 거예요. 그때는 돈을 양아버지는 그 철벽진의 위안소 주인으로부터 돈을 받았겠죠. 그렇겠죠. 안 받을 수 없죠. 자기 투자한 금액이 있는데. 그렇다면 김학순이 일했던 위안소는 네. 과연 일본군 위안소였느냐? 여기서 3개월밖에 생활 안 했어요. 3개월. 3개월 생활하고 그 은전 장사하고 도망쳤어요. 도주했어요. 그 김학순의 증언에 보면 우리를 직접 관리하는 사람은 없었다. 일본군이 관리하지 않은 거예요. 그다음에 저녁 때 군인들이 올 때는 술을 먹고 와서 노래나 춤을 시켰다. 2군데서 했습니다. 철벽진에서 하다가 조금 있다 한 달쯤 있다 다른 데로 옮겼어요. 네. 처음에 있었던 데는 저녁 때 군인들이 올 때는 술을 먹고 와서 노래나 춤을 시켰다. 이거는 위안소 규정상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술 첫째. 술을 먹고 이용 못합니다. 그다음에 위안소에는 규정상 사병들은 병사들은 30분, 하사관 40분, 장교 50분. 그리고 장교는 숙박도 가능하고 이게 또 시간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저녁에 군인들이 술 먹고 와서 노래해라, 춤춰라 이거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의 진실은 이거죠. 네. 저 주장이 맞다면 저것은 일반 위안소에 군인들이 온 거죠. 그렇죠. 손님으로. 일반 위안소에 군인들이 온 거죠. 뭐 양구라든가 뭐 이런 데 가면 또 지금 평택에도 있고. 그렇죠. 지금은 이제 불법이지만 과거에는 뭐 음성적으로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내 위안소가 아니고 영외 위안소. 일단 영외고. 그렇죠. 영외인데 일본군이 관리하는 위안소가 아니고 일반 매춘업소고. 그다음에 또 새로 옮긴 데서는 또 아침에 막 술병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얘기죠. 계속 같은 얘기. 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똑같은 손님들이 군인들이었다. 그런데 민간인은 올 수 없는데 은전 장사가 와서 자기를 데려간 거예요. 은전 장사가 정확히 뭐 어떤 거예요? 뭐 아마 그 달러 그 뭐죠? 환전? 그런 것 같아요. 아마 환전 장사 같아요. 음. 이 사람이 와서 이 사람이 들어올 때도 요금을 내고 이용하라고 들어온 거예요. 그냥 매춘 없어네요. 그렇죠. 매춘 없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자 김학순 씨가 3개월 만에 갔어요. 네. 그렇다면은 이 조선일보 보도가 그런 데로 좀 정확하더라고 보니까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네. 1940년 봄 중일 전쟁이 한창 치열하던 중국 북중부지방 철벽진이라는 곳에 영문도 모르고 팔려갔습니다. 이건 뭐 사실은 맞아요. 그런데 철벽진이라고 했어요. 네. 베이징이 안 나오고. 네네네. 중국인이 전쟁 때문에 버리고 간 민가를 위안소로 꾸며 놓았더군요. 맞죠? 김 씨가 도착한 그곳에는 미야코, 사다코라는 또 같이 간 여자는 에미코죠. 네네. 불리는 17에서 21세의 한국 여성 3명이 뭐 한국 여성이 아니라 조선 여성이죠. 일본군을 상대로 이미 매춘 행위를 하고 있었다. 아이코라는 이름을 새로 받은 김 씨는 김학순에서 금화에서 지금 아이코로 바뀐 거예요. 300명 가량이 근무하고 있던 전방 부대의 군인을 하루에 3, 4명씩 상대해야 했다. 그러니까 300명 가량 있는 부대 앞에 있는 일반 매춘업소에서 일을 했는데 그렇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이코, 에미코, 사다코, 미야코 전부 다 자자가 붙잖아요. 그러네요. 한자는 자자잖아요. 그렇죠. 예. 이 이름이 뭐냐? 다 예명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현지 영사관이라든가 이런 데 경찰서에 가서 영업 허가를 받을 때는 거기에 보면은 실명과 예명을 반드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허가 내줄 때. 네. 이 여인들은 허가는 매춘 지금 여성이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은
특히 김학수는 양아버지에 의해서 이 철벽진 위안소에 넘겨지면서 이 본인들은 모를 수 있지만 그 위안소와 양아버지 사이에는 거래가 이루어진 거죠. 그렇겠죠.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거기에 또 계약이 이루어진 겁니다. 양아버지는 친권 행사를 하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1년 계약이든 2년 계약이든 계약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근데 3개월 만에 도주했다면 이것은 계약 위반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성가족부라든가 전부 다 이 도주했다는 것을 무슨 대단한 영웅처럼 이야기하고 이 여인을 일본군에 의해서 강제로 끌려가서 성적 학대를 받고 그다음에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지금 선전해서 매년 8월 14일이 되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정해가지고 국가기념일로 정해놨어요. 근데 이제 당시 상황을 좀 제가 좀 감안해 보자면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역사적 사실에 근거를 해서 보면 네. 저 할머니들이 그 위안부로서 종사했던 장소가 영외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추정이 되고요. 영내에는 민간인이 들어갈 수가 없고 네. 일단. 자, 그런데 그 영외라는 것이 이제 그 군대에서 가까운 거리였던 것 같아요. 예. 군대 인근 바로 앞일 수도 있고요. 바로 앞이라는 문서에 기록돼 소부대 있죠. 앞이라 했으니까. 자, 그러면은 이 군부대에서도 군부대 자체적 운영하는 위안소가 아니지만 네. 그 인근 영외 문 밖에 있는 일반 위안소 매춘업소의 그 존재를 알고 있을 거예요. 네. 영업하는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그렇죠. 자신들의 병사들이 상당수 거기 가서 네. 욕구를 해소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일본군이 그 영외 밖에 있는 이와 같은 탈법적인 일들을 눈감아줬다라고 네.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그 위안소에 갔던 여성들이 대부분 나이가 실제로 어렸고 뭐 나이가 뭐 20대 이하로 볼 수 있으니까요. 아니요. 그 미군 포로 그 네. 신문 보고서에 보면 대부분 25세 정도. 25세 정도. 이 어리면은 안 됩니다. 뭐 어쨌든 그 성년이라 할지라도 음. 나이가 어린 여성들인데 그 사실 이들이 뭐 돈을 벌러 간 거잖아요. 그렇죠. 돈 벌러 갔는데 막상 현실을 닥쳐 보니까 군인들이 대부분 손님이고 뭐 그 안에서 인권 유리는 뭐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못 견디고 계약이 있지만 계약 위반을 했지만 그것을 감수하고 탈출을 감행했던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당시 어려웠던 그 힘들었던 상황을 생각하면 그 이들의 어떠한 고통과 그런 그 이들의 그 처절했던 삶이 좀 느껴지고 연민이 좀 느껴지네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의연이라든가 네. 그 정대 여가부에서 네. 이들이 정말 힘든 삶을 살았던 네. 과정을 사실 그대로 정리하고 음. 그대로 반영을 해서 복지 정책을 그렇죠. 시행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들이 일본군에 끌려간 일본 피해자로 둔갑을 시킨 거예요. 그렇게 그렇죠. 해서 이것을 세계적으로 미 의회에 가서 증언하게 하고 프랑스 의회에 가서 증언하게 하고 유엔에 가서 증언하게 해서 그렇죠. 이것을 일을 키워버린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런데 위안소 일본 여기 하나만 더 하면 일반 위안소에도 그 당시에는 일반인하고 군인하고 요금이 달랐습니다. 군인들에게는 할인을 해줬어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또 이제 이렇게 하면 뭐 오늘 그래서 그 계약 위반이라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는 거짓말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일본군 대사관 앞에 가서 계속 시위하고 또 청와대도 진정도 하고 계속 활동해 왔고 그 활동하는 과정에서 축적된 그런 논리를 이제 책으로 내고 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건 또 남산 위안부 기억의 터가 또 있습니다. 남산에. 네. 여기도 보면 뭐 이름은 247명이 적혀 있고 근데 여기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라고 거짓말한 것도 있지만 이들의 과거에 부끄러웠던 감추고 싶었던 이러한 아주 그냥 좀 수치스러운 그런 걸 증언집에 전부 8건이 실어서 다 공개를 했어요. 이거는 명백하게 인권 침해입니다. 인권 침해는 두 가지 측면에서 그래서 어제도 이거는 어제 그저께입니다. 위안부 인권 유린한 겁니다. 여가부하고 정의연이 이 인권 유린에 대해서는 네네.
자기네들이 뭐 민감한 사항 공개할 수 없다고 해놓고 네. 남산 기억에 대해 도어에다 다 새겨놓고 음. 그다음에 책에다가 일일이 다 해놓고 음. 영상을 만들고 그다음에 인터넷에서 다 공개해놓고 음. 이렇게 그 사람들이 감추고 싶은 과거를 다 공개해놓고 음. 내보고는 뭐 이야기 물어보면 무조건 민감하고 개인 사생활이고 그래서 이거는 두 가지 측면에서 거짓말하는 것과 이 위안부 노인들에 대한 불쌍한 노인들에 대한 인권 침해 부분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가부와 정의원 음. 또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끝으로 하나만 여쭙고 싶은 게, 네. 그 이제 피해 보상, 네. 일본 정부 차원에서 원래 이제 그 이제 이 위안부 이 피해자들에 대해서 정부 차원의 피해 보상을 원래 이제 그 하려고 했는데, 네. 뭐 정의원이 막았다. 네. 뭐 이 얘기는 뭡니까? 실체가 뭔가요? 좀 재미있는 게 네네.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일을 마무리 지어버리면 네. 정의원이 할 일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죠. 예. 계속 일본을 상대로 예. 이 실험을 해야 트집을 잡아야 되니까. 그렇죠. 일거리가 생기는데 매년 또 수요 만약에 집회도 하고. 마무리 지어버리면 아무것도 이제 할 일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트집 잡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막았다. 예. 아무튼 오늘 그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들어봤는데요. 그 저도 그렇고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규 학습 시간에 배웠던 네. 국사 교과서에서 배웠던 것과는 너무 다른 얘기들을 접해서 예. 많이 놀랐고, 근데 이러한 주장의 상당수가 지금 실제 피해자들의 증언에 기초하고 계시고 증언이죠. 예, 또 증언. 일본군의 어떤 역사 기록, 공문서 등을 다 대조하고 비교하셔서 나온 결론입니다. 그래서 예.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 방송을 또 보시고 또 정의원 관계자께서 또 반론이 있다면 언제든지 또 저희 채널에 연락을 주시면 그 반론도 충분히 실어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네. 이 사람들이 어렵게만 산 게 아니야. 네. 문욱주 같은 경우는 자기가 정말로 좋아하는 녹색 프랑스제 레인코트를 사요. 사서 자기는 그 레인코트를 사서 일본 군인이 자전거를 가르쳐줘서 자전거를 타고 레인코트를 입고 양군 시내를 싱싱 달렸다고 그렇게 증언해놔요. 뭐 또 그런 기록도 있군요. 예, 그 아주 이 문옥주 같은 경우는 뭐 아주 나는 뭐 범아 말도 해서 주말에는 그 시내로 가서 쇼핑도 하고 그런 뭐 핸드백 그리고 그다음에 어떤 경우는 어떤 여인은 미스 재패니즈도 뽑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안부 중에요. 예, 그러니까 미스 재팬이 있다고요. 미스 재패니즈. 아니 미스 자페니즈라는 게 네네. 일본에서 한 게 아니고 네네. 그 위안소 그 매춘업소들 모인 데서 그 내에서 미인을 뽑은 거야. 미인 대회. 미인을 뽑을 때 이제 군부대가 이제 주축이 돼서 미인을 뽑고 심사위원들은 군인들이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하고 업소 주인은 자기 업소 여인을 점수 더 준다고 못하게 하고 그래서 그 시내를 행진도 하고 막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또 나이도 어렸고 하니까 네. 그분들이 또 착각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이 너무 군인들이 뭐 가깝고 거의 손님 대부분이 군인들이니까 네. 이게 일본군이 운영하는 것이구나라고 착각을 했을 수도 있겠다는 그렇죠.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정의원 정대에서 네네. 그걸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다 받았습니다. 그 개념 구분하지 않고. 참. 개념 구분했으면 이 일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정신대란 말부터 그게 틀렸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러니까 개념은 다 무시해버린 거예요. 일본을 공격하기 위해서만 오로지. 네. 아무튼 오늘 이렇게 코로나 악재도 불고 네. 코로나를 뚫고 어려운 말씀 해주신 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예.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